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미국의 연예 산업은 냉혹할 정도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투철한 곳입니다. 수많은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이 작은 계약 조건 하나까지 따져가면서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가끔씩 비즈니스가 아닌 의미와 명분이 맨 앞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작품과 멋진 콜라보라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출연 혹은 작업을 하는 거죠. 명작 스포츠 영화 레슬러의 OST에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레슬러는 미키 루크의 재기작입니다. 섹시함의 대명사였던 미키 루크가 한때 슬럼프를 겪었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멋지게 부활했죠. 미키 루크에게 이 영화가 얼마나 중요했을지는 주변의 지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미키 루크는 당시만 해도 유명세가 없었던 감독이죠. 데런 아로노프스키 대신에 가수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영화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미국 최고의 락스타 중에 하나이자 음악계의 거장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미키 루크의 부탁과 시나리오의 훌륭함에 감동해서 영화 레슬러의 주제곡을 공짜로 써줬습니다. 보통이라면 몇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았겠지만 미키 루크와의 관계 그리고 영화의 완성도를 고려한 거죠. 그렇게 선심을 썼더니 본인에게도 돌아온 게 있었습니다. 영화가 커다란 비평적인 성공을 거뒀고 주제가인 레슬러는 그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건즈 앤 로지즈의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도 미키 루크가 엑슬로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공짜로 써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미키 루크가 복싱 선수로 활동할 때 등장음악으로 쓰기도 했던 곡이죠. 음악은 바로 그 주제곡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레슬러 듣겠습니다. Have you ever seen a one-trick pony in the field so happy and free? If you've ever seen a one-trick pony, then you've seen me. Have you ever seen a one-legged dog making his way down the street? If you've ever seen a one-legged dog, then you've seen me. Then you've seen me. I come and stand at every door. Then you've seen me. I always leave with less than I had before. Then you've seen me, but I can make you smile when the blood it hits the floor. Tell me, friend, can you ask for anything more? Tell me, can you ask for anything more? Scarecrow filled with nothing but dust and weeds. If you ever seen that scarecrow, then you've seen me. Have you ever seen a one-armed man punching at nothing but the breeze? If you ever seen a one-armed man, then you've seen me. Then you've seen me. I come and stand at every door. Then you've seen me. I always leave with less than I had before. Then you've seen me, but I can make you smile when the blood it hits the floor. Tell me, friend, can you ask for anything more? Tell me, can you ask for anything more? These things that have comforted me, I drive away. This place that is my home, I cannot stay.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간 반 전이네요. 오후 2시 30분부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지난 1년 동안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라든지 불법 대출 여러 가지 금융사고가 많아서요.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 무더기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진술할 인원만도 수십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금융사 임직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게 된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빈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기 징계가 내려질 것 같아요. 네. 은행사,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들까지 하면 한 2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네. 사상 최대 규모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네. 금융권 대참사의 날이다. 또 심판의 날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상 최대 같습니다. 네. 이게 사상 최대면 좋지 않은 사상 최대인데요. 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피상적인 이유 말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듯이 이 금융회사들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네. 이 돈벌이 수단이다. 예. 이렇게 취급한 게 근본적인 문제였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이제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게 또 두 번째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봉으로 보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런 게 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금피아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사실은 그것도 고객들에 대해서는 좀 우습게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본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예. 근본 이유는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 인사라고 봅니다. 네.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들이 내려보내준 사람. 예. 그 사람들한테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려고 하지. 네. 이 금융 소비자는 자기들이 잘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 임기,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 전체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집안 싸움까지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네. 예. 그것도 좀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인사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인사 문제인데. 예. 그게 이제 우리 회장이 계시고, 은행장이 계시고, 감사가 계신데요. 그분들이 낙하산 줄이 같은 줄이면 참 좋은데. 네. 줄이 달랐다 이거죠. 줄이 다르니까 이제 내 줄이 세냐. 예. 너 줄이 세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파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벌이 생기니까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또 줄서기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요번에 이제 우리 회장하고 은행장 KB 지주인 경우에는 예. 문제가 전산 시스템 교체였잖아요.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전산 시스템 교체인데. 네. 사실은 그런 전산 시스템 교체라고 하는 것은 참 중대한 문제인데. 네.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얼마든지 내부에서 조정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서로 이제 줄들이 다르다 보니 내 의견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비하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좀 해결해 주시오. 네. 어떻게 보면 참 집안 싸움을 외부에까지 끌고 간다는 것 자체도 참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고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KB지주라 그런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충격을 받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금융업에만 물론 이런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금융업이기 때문에 또 낙하산 인사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규제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금융이라는 게 다른 제조업과 달리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좀 규제를 받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 규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힘든 사람이 오면은 위에서 내려오면 예. 그럼 규제를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보내는 사람하고 또 밑에서 그런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쪽하고 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또 금융이 지금도 규제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또 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규제 산업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하는 일이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크게 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대출 결정해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예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예. 유가증권을 이렇게 선정하는 뭐 그런 거. 이 영업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법규 준수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영업에 관련된 일은 그거는 우리가 커머셜한 일이니까 영업적인 측면이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관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 법규 준수하는 거, 만약 법규를 위반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 그건 이제 관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새 이제 관치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는 법규 준수 측면에 있어서는 관치가 필요하고요. 이제 첫 번째 영업하는 측면. 네. 거기서 이제 관치를 없애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관치를 비판하는 이유는 네. 그 첫 번째 영업하는 데까지 관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뭐 누구한테 대출해주라. 예. 뭐 무슨 또 유가증권을 사라 말라.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두 가지나 그 커머셜한 측면, 영업적인 측면이니까. 네. 그거는 은행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목장을 경영한다 할 때 넓은 초원에다가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제재다. 네.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관이 너무나 세세하게 예. 영업적인 측면까지 이제 관여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또 다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또 인사권에서 오니까요. 네. 뭐 어떤 은행장에게는 사실상 물러나라는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고요. 네. 뭐 또 내려보내면 내려보내는 대로 또 맞아들여야지 되고 이런 인사의 문제가 관치금융에서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규 준수에 네.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만 인사권, 네. 그게 다시 면 지배구조. 그렇죠. 그거는 은행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죠. 예.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금융지주라는 체제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잠시 제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 금융지주라는 이야기가 나온 뜻은 본래 이제 금융이라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정건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이 요새는 이제 각자가 이제 옛날에는 따로따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간에 영역 간에 사실 구별이 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세 가지 업종을 지주사가 좀 전략적으로 육성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금융지주를 만들었는데 예.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은행업이 너무나 비중이 커요. 네. 그리고 다른 업종은 제대로 이제 성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왜 은행업만 비중이 큰 금융지주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뭐 그런 비판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금융지주 회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 개 분야를 골고루 잘 육성해달라.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달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주 체제는 유지를 하되 예. 운영이 조금 너무 은행에 편중되어 있다. 네. 그거 이제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이제 지주사가 잘못된 게 지주사라는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 운영이 잘못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은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본만 우리가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자본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근데 모험자본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우리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 정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요새 활력을 잃었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 그러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은행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정권도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네.
또 우리 노후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고령화돼 가니까 보험이는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도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그래서 세 가지가 골고루 육성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한 곳에만 편중되어 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죠. 그런 문제점이 또 금융지주에 되도록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뭐 현실이지만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굳이 똑같지가 않아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어 가지고요. 네. 영미 계통은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체제고, 예. 그다음에 유럽 계통은 은행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 중심으로요?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어중쩡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험 자본, 네. 위험을 감내하는 자본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보다는 이 자본시장을 좀 육성해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은행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균형 있는 구조로 지주회사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근데 이 정부의 어떤 입김이랄까요? 이 관피아 문제, 금피아 문제는요. 사실 이제 월가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네. 이게 문제의 근본적인 것으로 지적은 됩니다만은 네.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지금 개선하려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주회사 중에 신한도 있고 하나도 있죠. 네. 거기서 최소한 우리 지금 KB금융지주와 같은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왜 그러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낙하산 인사가 없었다. 관치 네. 인사가 없었다. 그럼 왜 관치 인사가 없었느냐? 거기는 우리가 장기간 재임하면서 회장 한 분이 예. 그 장기간 재임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왜 거기서는 가능했느냐? 네. 거기는 사실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전문 경영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는 우리가 또 주인을 찾아주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주인이 있는 곳이었죠. 또 그런데 신한에 하나는 예. 뚜렷한 주인은 없었는데요. 예. 거기는 이제 여러 주주들의 지지를 예. 받는 네. 전문 경영인 그 한 분이 이제 장기간 재임하면서 네. 그런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없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들이 잘 되려면 이런 근본 원인이 저는 최소한도 네. 관치들에 의한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 그것만은 좀 없애주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대책을 논의하자. 네. 최소한도 그것이 있는 한에는 우리 다른 대책 소용없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던 징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나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어떻게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 그건 제가 예단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최소한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예. 하나의 씨앗이 된다. 그런 뜻으로 좀, 우리 금융감독 당국에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빈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와 금융계가 맞은 이 대규모 중징계 사태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왑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취업 내비게이션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취업 시간에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이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 문자 또는 라디오의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SNS 있는 것도 아시죠?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예대율입니다. 예대율은 풀어서 말하면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 총액과 대출 총액의 비율입니다. 어떤 은행에 예금보다 대출이 많다면 예대율이 100%를 넘는 겁니다. 예대율이 높다는 건 그 은행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대출 영업을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요. 외국에서는 통상 예대율이 80% 미만이어야 건전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원래 기업이 은행 돈을 대출받아서 성장한 경제여서 그런지 은행 예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최근엔 주택담보대출도 부쩍 늘어났고요. 국내 은행권의 평균 예대율은 97%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율이 100%를 넘어가지 않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6월 말이에요. 아, 네, 그렇죠. 예, 이쯤 되면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정책들이요. 그렇습니다. 뭐 하반기 정책도 정책이고 또 이제 경제팀이 새로 이제 바뀌니까 새 팀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까? 뭐 지금 뭐 LTV라든가 이런 거 보면 조금씩 나오는데 주택 정책 같은 나오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 하반기에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정기국회 때는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법이 어떻게 개정돼 가지고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더 내고 어떤 데나 덜 내게 되느냐. 요게 이제 지금쯤 나올 때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세금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불황 때문에 세수가 적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세제 개편안은 혹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는지 특징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세제 1년 농사로 다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세금을 쭉 1년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분야는 세금을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완화하고 이런 것이 쭉쭉 되고 있을 텐데, 정부의 발주를 받은 조세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죠. 조세연구원에서 지금 최근 논의, 검토하고 있는 거를,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낸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해 주는 게, 아무래도 원래 세제 개편안의 주요한 내용 얘기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봐서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주목이 되는데, 하나는 조합들 있죠, 조합. 우리가 농협, 각 지역에 있는 수협, 그 다음에 뭐 신협, 새마을금고, 또 중소기업 관련된 이런 협동조합, 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전국의 조합이 경제 주체로 한 5,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조합이 내는 법인세를 내년에 좀 올릴 모양입니다. 지금은 조합은 뭐 농협이다 수협이다 좀 경제적 약자 내지는 소외 지역이라고 보고 세율을 이익을 내도 9% 정도밖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일반
어느 정도 얼마만큼 단기간에 기간을 정하고 단기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세율이 법인세가 10 내지 22%까지 최고되거든요. 네. 이 수준을 올린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조세 감면.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경우는 뭐 투자를 많이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고용 창출을 많이 하면 깎아준다는 이 감면이 원래 일몰이 되는 게 많습니다. 즉 원래까지만 운용하겠다고 해온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더 이상 쭉 연장해서 계속 해주는 일몰을 연장해서 더 그런 말하자면 비과세 이걸 더 연장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정리할 항목이 제가 대충 보니까 6개 있는데 그걸 많이 정리한다고 하니까 결국 그 부분도 세금을 좀 더 걷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비과세 감면 같은 것들이 비과세 감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사실상의 증세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세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조합 같은 경우도 농협 아까 제가 대략 5,0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농협만 해도 전국에 1,166개가 있대요. 1,166개. 농협 많죠. 각 지역에 가면 단위 농협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농협의 평균 그 내는 세금이 1억 5,700만 원 정도인데 그 이제 세금이 더 부과될 거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감면, 그 이제 일몰 원래 다가오는 감면은 예를 들면 항목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세법이 이름이 까다로워서 이런데 고용 창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 그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해서 고세액 공제해주는 거. 또 중소기업을 배려해서 뭐 특별세액을 감면해준다든가. 또 농업용, 축산업, 임업용 이런 데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뭐 이렇게 전에 가니까 원래 그 일몰 예정인 조세 지출 규모가 사업 단위로 보면요. 세 단위는 아니고 사업 단위로 하면 53개 사업이 되고 금액으로는 7조 8천억 된다는 그게 조세연구원에 나온 집계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그대로 감면 다 해주면은 7조 8천을 깎아주는 거죠. 그런데 원래 법에 올해 작년까지만 됐고 올해까지만 되기로 했으니까 올해까지만 되기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하지 말자 하는 게 지금 논의죠. 걷자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조합들은 현실적인 부담을 조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농협 이런 데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 뭐 의원들 내세우고 지자체 내세워서 이제 반발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 소외계층의 경제행위고 경제회로인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되는 바죠. 그래서 그 지역 단위 이제 조합 같은데 출자금이 있거든요. 출자금이니까 배당 소득이 많이 줄어들 거고 또 농협은 또 뭐 수협이든지 협동조합은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세금 더 내라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도 할 거고 뭐 하여튼 억 단위 세금 내면 세금은 좋아하는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식의 어떤 반발은 우려될 텐데 봐야죠.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제 경제뉴스 뒤집기에서 다른 분하고 짚어봤던 건데 이제 법인세율 단일화 얘기도 살짝 던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지금 또 뭐 사실 이거는 법인세는 더 큰 분야가 일부 조금 뭐랄까 경제 살리기에 우선하는 데는 법인세율이 그래도 높다. 좀 낮추자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야당이라든가 뭐 말하자면 경제적 약자 그 지원하자 뭐 이런 측면 보면 좀 정세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단일화 지난번 MB 정부 때 그 깎아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될 텐데 논란은 될 겁니다. 그 어쨌든 뭐 세법은 사실은 딱 단일화 간수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아서 보편적 원칙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조항에서 뭐 어디서 뭐 하면 얼마 깎아주고 뭐 하면 얼마 깎아주고 어떤 경우 가중치고 이러니까 복잡하고 서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하자. 뭐 그건 좋은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보죠. 그리고 이제 청문회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새 경제팀이 또 꾸려지게 되는데요. 현우석 부총리 체제하고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하고 좀 세제 면에서나 좀 이런데 다를 걸로 보시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성향이 꼭 달라서라기보다도 경제관료 관점에서 비슷한데 어쨌든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지금 오는 미션이 뭐 경제를 좀 살리자. 예. 내수가 가라앉고 하니까 이게 뭐 경제를 좀 이렇게 올려보자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내정 단계에서 기자들하고 만나는 것만 봐도 LTV다, DTI다 해가지고 뭔가 대출도 좀 더 되게 하고 적극적으로 돈이 돌게 하고 좀 적극주의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조세연구원이 지금까지 논의해온 거. 즉 정부의 발주를 받아서 국책연구원으로 발주해온 걸 보면은 뭐 법인세를 여기 지금 금방 말씀드린 올린다. 그다음에 올해로 예정된 그 일몰이 다가오는 조세 감면을 더 이상 확대 안 한다 해서 세금 더 걷는다고는 하는데 예.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래 방향을 세워놨는데 지적마다나 최경환 부총리가 와서 경제 살리기로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돈이 돌게 하고 세금을 좀 적게 걷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걸 원하니까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간다기보다도 청년 후보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조금 말하자면 좀 저율의 감세 기조로 간다면 이런 것들은 감면책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깎아주는 식으로. 정답은 없는데요. 네. 저는 그래요. 이제 경제 쪽 계속 들여다보면서 항상 감세를 주장하면은 정부는 맨날 적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제 살리기에는 바로 감세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많이들 하게 되거든요.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교과서로 보면 그렇다고 하대요. 좀 네. 감세를 하면 효과가 좋고 예. 그 래퍼 곡선이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래퍼, 예. 아더 래퍼라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가 한 그 곡선을 이렇게 보면 세금을 이렇게 늘리면 세금이 제로일 때도 세금은 하나도 안 거치고 네. 세율이 100%일 때도 세금은 하나도 안 거친다는 거예요. 세금 100%인데 누가 돈 벌어서 100% 다시 내고 일을 하겠습니까? 네. 100%에도 세금은 안 거치고 제로에도 하나도 안 거치는데 이게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점점점 늘어나는 건 그러니까 세금 징수가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은 놀랍게도 세금은 더 안 거친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세금 내느니 사업을 안 하겠다. 탈세를 하겠다. 아니면 그렇죠. 해외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예. 래퍼 곡선을 보면 이렇게 세금이 볼록하게 올라가다 내리막길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세율을 올린다고 일단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그렇다면 감세를 한다고 바로 세금이 더 많이 거치냐? 네. 바로보다도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사업이 더 잘 될 것이고 또 사업을 더 활성화하니까 건치는 양이 많아질 거다. 이제 그런 네. 논리로 우리가 감세하자고 하는데 당장 막 감세를 한다고 바로 세금 그보다 어떤 분위기랄까 사업할 여건 차원에서 감세를 하자.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심리 활성화 같은 거네요. 예, 뭐 그런 예. 것도 있죠. 예. 근데 이 지하 경제 양성화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정석대로 되면 참 좋은 건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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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세법 개정안 절차는 어떻게 되죠? 요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재부에 가면 세제실이라고 있죠. 예. 세금 정책을 위한 세제실에서 1년 단위로 세금 정책을 짭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물론 국회에서 얼마인지 법을 만들면 법이 되는 거지만 보통 이 해 경우에 1년 초부터 또 가면 올해는 IT 분야에 뭐가 활성화되고 정부 정책이 있다. 그럼 그쪽에 세제를 좀 어떻게 해편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자든지 아니면 원래는 금융 부분에 어떤 피해가 말하자면 산업적 피해가 크다든지 이런 경제 흐름을 쭉 봐서 어떤 분야는 세금을 확대를 하고 근데 원래 정책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하자면 신용카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확 줄여줘서 투명하게 하자든가 우리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효과는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딱 방향해서 어떤 분야는 세금을 좀 더 많이 걷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깎아주는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쭉 해가지고 오면서 지금까지 그걸 해오고 그게 조세연구원과 정부가 같이 해오고요. 여름에 다음 달 1일에 이게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럼 공청회 전문가들에서 왜 이 부분은 빠졌냐 이 부분은 또 과하게 해줬냐 이런 얘기들이 꽉 논의가 되면서 여름에 공청회를 한 몇 번 할 겁니다. 네. 전문가에서 그렇게 하면 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라고 세발심이라는 데서 또 한 번 또 그렇게 논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정부 안으로 딱 맞춰서 소득세법은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기타 부가세는 이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해서 국회에다 딱 갖다 주면은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해가 땅땅땅 하면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1년씩 반복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아주 그림이 딱 그려지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불러주면은 그냥 감사하고 가야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골라보고 싶은 게 우리가 들어갈 기업이잖아요. 오늘은 그 기업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하기 좋은 기업 조사 이런 거 나오면은요. 정말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네. 인크루트가 2004년부터요. 올해까지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조사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또 학생들에게 선호되고 있는가 이게 뭐 좀 지렛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상은 13개 업종별 매출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대상이고요. 그러면 130개 기업이 되나요? 그렇죠. 우선 130개 기업 중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을 하고 업종별로 다시 한번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생은 잠재 구직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4, 5년 후에 실제 입사를 할 기업을 선택하게 되고 또 현재 고용 브랜드가 그 기업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1위 했던 기업 알아요. 아시죠? 예. 그 기업이 또 1위 했나요? 2004년 이후 작년까지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올해는 이변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연봉이나 복리후생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싶은 학생들이 제일 많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올해는 달랐어요. 삼성전자가 2위였어요. 왜 밀렸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올해 초 공채제도의 개편을 시도하면서 각 대학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요. 그때 줄 세웠던 그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불안, 그리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뭐 삼성전자의 높은 근무 강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1위 자리는 누가 가져갔나요? 네, 둥둥둥둥둥둥 대한항공이 1위를 차지했어요. 네네. 항공사가 1위를 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대한항공은 해외여행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는 감성적인 광고라든지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사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촉을 좀 증가하는 마케팅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워낙 요즘 여행이나 연수나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들을 가면서 외국을 자주 접하는 현재 대학생들이 항공사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한몫을 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를 각각 1, 2위로 선택한 이유들을 보면은 우수한 복리후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유가가 내려서 항공사 실적이 좋아진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다음 순위를 좀 보면요. 국민은행이 3위를 차지했고 그 이유는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우수한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고요. 4위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탑10에 올라온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이제 여전히 4위를 했고 5위가 CJ제일제당 순이었습니다. 6위는 포스코, 7위는 한국전력공사, 8위는 NHN, 현재 네이버죠. 그리고 9위는 현대자동차, 10위는 아시아나항공 이런 순위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아는 큰 기업들인데 기존의 순위하고 1위는 이번에 바뀌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2010년부터 좀 살펴보면요.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국민은행, 3위는 CJ제일제당, 4위는 NHN, 5위는 대한항공 순이었고요. 2011년도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와 거의 유사한 순위를 보였고 2012년도에는 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가 5위를 차지했는데요. 당시 한국전력공사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안정성이죠. 2013년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2위로 상위에 올랐던 것이 또 일대 또 특이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택 이유가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였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작년부터 그 선택 사유에 이런 기업 문화를 이유로 하는 그런 이제 선택 사항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 기업들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왜 이제 실제 들어갔을 때 기업 문화 같은 것들을 알아보면은 매칭이 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이미지인 거죠. 사실 이 조사는. 그래서 기업들이 이 고용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야 좋은 자원들이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 그런가는 이탈률과 비교를 또 같이 해봐야 되겠죠.
것이죠. 네. 언론사도 없네요. 언론사 반성해서. 예. 네네. 그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떠올릴 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도 이미지라고 합니다. 선도하는 이미지. 네, 예. 그 업종을 대표하는 이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한 그 기업을 다닌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어쨌든 높은 순위를 선택하는 이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연봉과 복리후생, 안정성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위에 선택된 기업의 선택 이유 중에 9위에 오른 현대자동차만이 만족스러운 급여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기업 문화, 또 어떤 선도하는 이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연봉과 복리후생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다 중요하긴 한데 예. 특징을 좀 보면 최근 젊은 세대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는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네네네. 업종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건설은 포스코건설, 공기업으로는 아까 이제 7위에 올랐던 한국전력공사, 금융은 국민은행, 그리고 기계철강은 포스코가 올라왔고요. 물류운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1위를 했던 대한항공, 석유화학은 SK에너지, 식음료는 CJ제일제당, 유통무용은 삼성물산,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정보통신은 SK텔레콤, 제약은 유한양행, 제조는 아모레퍼시픽 등이 이제 업종별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업종 내 득표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아까 1위를 했던 대한항공, 그리고 2위를 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들은 업종군 안에서도 40% 이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기업으로서도 이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좋은 인재들을 뽑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잘 고르는 것도 참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크루트가 지난주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상반기 채용한 신입 직원 중 퇴사한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신입사원 중 76.7%가 퇴사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7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퇴사를 한 거네요? 네. 예. 상반기 서류 경쟁률이 1대 24였고요. 면접 경쟁률이 1대 5였어요. 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입사의 꿈을 이뤘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퇴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조사 결과하고 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저희가 해석을 하면은 일단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기업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가장 큰 퇴사 이유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직업과 좀 안 맞았다는 거.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분위기를 많이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들어갔더니 그 회사의 문화가 본인이 지향하는 문화와 달랐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위상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결과로서 이제 발생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할 때 이런 상황들을 좀 유념해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이 기업의 문화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퇴사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그 선배 후배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예전과 이제 달라졌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배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네. 안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네. 해석이 됩니다. 내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개구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저도 그렇지 않은지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클로징을 할게요.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연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다르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제조사들 같은 경우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네요. 국토부 손을 들어줘서 부적합하다라고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기획 토론 주제는 쌀 관세화입니다. WTO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쌀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고관세를 물리면 개방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농민 측과 또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입장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과 또 저희 SNS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는 장길수 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화제의 경제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